자, 1조 시간은 빛이 비추는 시간. 그래서 빛이 비추는 시간을 우리가 명기라고 한다. 명기. 그래서 빛이 있는 시간이고, 그럼 빛이 없는, 해가 뜨지 않는, 그 빛이 비치지 않는 시간, 해가 없는 시간을 암기라고 한다. 암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기, 암기, 밝을 명자, 어둘 암자, 기간. 자, 그러면 이 1조 시간은 누구한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바로 생식과 관련된 생식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분비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분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꽃이 피는 개화 시기, 봄에 피는 꽃이냐,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이냐. 그리고 동물의 생식 시기, 봄에 자, 알을 낳을 거냐, 가을에 알을 낳을 거냐, 봄에 새끼를 낳을 거냐, 가을에 새끼를 낳을 거냐. 자, 이러한, 자, 요건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개화 시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개화 시기야.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 좀 다룰 거야. 자, 여기가 12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자, 요렇게 놓는다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낮의 길이, 명기가 더 길죠? 암기가 더 짧지, 밤의 길이가. 그럼 이때 꽃이 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봄이란 얘기지, 봄. 봄. 자, 봄에 꽃이 피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여기는 뭐야? 암기가 명기보다 더 기네. 가을이 되겠죠? 그러면 가을이 됐을 때 이때 꽃이 핀단 말이야.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 즉 낮의 길이가 길면 장일, 길장자, 날일자. 우리가 날일 할 때, 자, 이걸 쓰자. 날일자, 한자로. 날일이거든. 그 우리가 그날 하루, 날, 그날, 날이라는 표현은 하루라는 표현이잖아. 그 우리가 보통 하루 동안 언제 활동을 하니? 낮에 활동하잖아. 해가 있을 때 활동을 하잖아. 그래서 요 날이라는 거는, 자, 해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즉, 해가 있는 기간이 긴 식물, 길 때 꽃이 피는 식물, 장일 식물. 자, 그 다음에, 자, 가을에, 즉, 명기, 낮의 기간이 짧고 밤의 기간, 어두운 기간, 명기보다 암기가 더 길 때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낮의 길이가 짧은 단일식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장일식물은 봄에 꽃이 피는 식물, 단일식물은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 그래서 장일은 보리, 붓꽃, 양배추, 시금치, 진달래, 벚꽃, 이런 것들. 단일식물은 가을에 피는 꽃. 그래서 국화, 나팔꽃, 독고라미, 코스모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일식물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은 상관없겠지. 자, 명기든 암기든 우리가 여기에서 식물의 꽃을 피게 하는 개화 호르몬 있잖아. 그래서 꽃을 피게 하는 개화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라는 거야. 꽃을 피게 하는 호르몬 있지. 그것이 식물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 자, 어떨 때 분비가 되냐라는 거야. 바로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명기도 아니고 암기도 아닙니다. 자, 뭐냐면은 암기의 지속 시간이에요. 지속되는 시간이야. 이제 우리는 요 파트에서 요것만 좀 기억하면 돼. 꽃을 피게 하는 개화 호르몬의 분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암기의 지속 시간. 우리가 보통 이제 명기, 낮의 길이가 길 때, 짧을 때를 얘기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꽃의 그 호르몬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은
암기의 길이가 아니라 지속 시간이야. 암기의 지속 시간. 자, 봐봐. 여기가 이제 24시간이야. 자, 요렇게 24시간.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때 꽃이 핀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암기죠. 암기죠. 자,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암기는 자, 여기 12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가 임계암기라고 그래. 임계암기. 그치? 임계암기. 자, 그래서 요 임계암기보다 길어야 꽃이 핀다면은 얘가 바로 뭐냐면 단일식물이야. 단일식물. 그래서 단일식물이 바로 요건데, 그래서 암기의 지속 시간이 임계암기의 시간보다 길어야 돼. 그래야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임계암기가 되겠지. 자, 암기가 요렇게 될 거야. 근데 요 사이에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요만큼 빛을 쪼여줘요. 그럼 전체 암기의 길이는 거의 똑같잖아. 그치? 근데 암기의 지속 시간이 임계암기 시간보다 짧아집니다. 꽃이 안 펴요. 단일은.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전체 암기의 시간이 아니라 지속 시간이 임계암기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암기의 지속 시간이 바로 요 개화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 개화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 알겠지? 바로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 때가 이제 암기란 말이지. 꽃이 안 펴요. 장일식물이에요. 그치? 암기가 길잖아. 암기가 길 때 꽃이 안 피면은 이거는 뭐야, 봄에 꽃이 안 핀다는 얘기잖아. 아, 봄에 꽃이 피는 거지. 가을에는 꽃이 안 피고. 그치? 근데 요때 중간에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은 장일식물인데 꽃이 펴요. 알겠지? 왜? 암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장일식물은 암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면 꽃이 피고요. 단일식물은 암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면은 오히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암기의 지속 시간이 길어야만 꽃이 피는 거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장일식물을 꽃을 피게 하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 밤에도 빛을 쪼여주는 거야. 그러면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 핀단 말이야. 왜? 암기의 지속 시간이 짧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개화는 꽃이 피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일조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낮의 길이, 명기의 길이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암기의 지속 시간이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장일식물은 암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야 꽃이 피고 단일식물은 암기의 지속 시간이 길어야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암기의 시간이 길어도 빛을 비추면은 꽃이 피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가을에 암기가 길어 꽃이 피지 않는 장일식물이야. 근데 중간에 빛을 쪼여주면은 지속 시간이 짧아지니까 오히려 장일식물은 꽃이 핀다는 거지. 요거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일조시간하고 생물에서는 장일과 단일 요거를 할 건데 요게 암기 지속시간이 들어간다. 요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씨 뭐야 왜 이래. 통합에서도 이제 가끔씩 좀 난이도 있을 때 나오는 문제. 통합에서도.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라. 꽃이 피는 거는 낮의 시간이 아니라 빛이 없는 암기의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 그래서 이게 암기가 길어져야만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꽃이 피면은 단일, 가을에 피는 꽃. 요 암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야 꽃이 핀다면은 봄에 피는 장일 식물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요렇게 표현해서 있고. 그리고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봄에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을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이 되는 동물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봄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이 되니까 거기 짝짓기 할 거고, 그치? 가을에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은 가을에 짝짓기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조 시간에 따라서 명기, 암기에 따라서 그 동물들마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조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봄에 생식하는 호르몬, 가을에 생식하는 호르몬. 자, 가을에 생식하는 동물, 봄에 생식하는 동물. 자, 이렇게 차이가 날 거야. 알겠지? 바로 이거. 그래서 우리 빛에서는 1조 시간 이렇게 다룰 거다. 알겠지? 자, 다음이 이제 우리 온도. 자, 우리가 온도 하면은요, 무조건 체온입니다. 체온. 온도는 체온이야. 자, 왜냐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체온이 유지가 돼야 돼. 왜? 물질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 물질 대사와 관여하는 효소, 단백질의 변성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그 단백질의 활성, 반응 속도가 가장 높은 최적의 온도, 체온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열의 발생을 줄이고요. 열의 방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치? 그럼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자, 추워지면 열의 발생을 늘리고요. 열의 방출을 줄여야 돼. 그래서 열의 발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호르몬 할 때, 항상성 할 때 했었고, 체온 조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열의 방출이거든. 그러면은 열의 방출한 것은 결국 뭐야? 우리 표면으로부터 빠져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표면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표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된 열을 방출해야 되거든. 또는 들어오는 열을 방출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생명체가 있을 때, 어떤 개체가 있을 때 그 개체 자체는 어떻게 돼? 세포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든 세포들이 물질 대사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포가 자,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세포가 열을 방출하고 흡수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열이 어디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요? 자, 개체와 공기 사이에는 그 개체의 표면에서 열의 출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있으면 그 안에 세포들이
열을 발생하고 열을 방출하고 흡수하고 막 물질들 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공기와의 열의 출입은 표면이거든. 우리 피부거든, 피부.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이 크다고 해서 열의 방출이 잘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알지? 열의 방출이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열을 가지고 있는 열량에 대해서, 즉 부피에 대해서 방출하는 표면적의 비를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바로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봐야 돼. 그래서 부피당 표면적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열의 방출 효율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야. 무조건 표면적이 큰 게 아니라, 알지?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커야, 자, 이 부피는 세포를 뜻하는 거고, 우리 개체 안에 있는 세포가 있고, 그 개체 안에 일정 세포수에 해당하는 표면적이 비율이 커져야 열의 공기로, 외부로 방출되는 효율이 커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걸 하나의 세포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자, 111. 자, 표면적부터 한번 볼게. 1 곱하기 1이 6면이지. 아, 얘는 2가 돼야지, 2. 얘는 2 곱하기 2가 6면이 됩니다. 맞니? 부피. 그치? 자, 그럼 얘는 6이 되고요. 얘는 3이 되죠. 자, 어떻게 돼? 요렇게 갈수록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커지지. 그러니까 세포 한 개의 크기가 클수록 유리한 거야? 열을 방출하는데? 아니, 작을수록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알겠지? 자, 바로 요 관계 때문에, 더운 지방일수록, 기온이 높을수록, 체온이 올라갈수록 그 개체의 몸짓은 커지니 작아지니? 그렇지. 몸짓은 작아져야 된다. 몸짓은 작아져야 된다. 알지?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클수록, 이건 뭐야? 몸짓이 작을수록. 자, 열 방출하는 효율이 커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남극의 펭귄. 적도 지방의 펭귄. 남극의 펭귄이 더 크단 말이야. 자, 곰도 말이야. 북극곰이 크잖아. 그치? 북극곰이 추울수록 오히려 몸짓을 크게 해야 돼. 그래야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야. 그 여우도 마찬가지야.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비교하면 북극여우가 몸짓이 더 커. 자, 사람도 봐봐.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과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누가 더 키가 커? 극지방이야. 저기 네덜란드, 핀란드 이쪽에 키 크잖아. 적도 쪽은 키 짜리몽땅하잖아. 적도 쪽에 더운 지방 사는 사람들은. 그치? 바로 그 차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온도하고 동물할 때는 항상 온도는 무조건 체온이야. 체온.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몸짓이 크다. 추울수록 몸짓이 크고요. 더울수록 몸짓이 작아요. 그리고 열을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추울수록 몸의 말단부. 자, 말단부가 뭘까? 주둥이, 귀, 다리, 꼬리. 즉, 털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 자, 요 부분은 말단부가 추울수록 어떻게 돼? 작아야 열에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짓은 큰데 오히려 귀는 작아. 사막여우는 몸짓이 작은데 귀가 더 커. 그치?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구리라든가 뱀, 이런 파충류 같은 경우는 변온, 체온이 변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잔다. 그치? 그 다음에 철새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적합한 장소로 이동한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몸짓의 크기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야.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봄철의 호랑나비는 자, 여름철보다는 어떻게 돼? 몸짓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아니, 여름보다는 몸짓이 작고, 자, 봄형이, 자, 색이 연하대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자, 특히 북극여우, 사막여우, 그 다음 펭귄 같은 것들, 저 몸짓에 대한 거, 이거 꼭 기억해. 요거 나오니까. 그래서 동물은 한 요 정도만 잡아놓고 있으면 돼. 별건 없어. 자, 여기가 이해됐네? 특히 요거 잘 봐야 돼. 자, 근데 이제 식물이야, 식물. 자, 식물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우리가 화렵수라고 하기도 하고, 낙엽수라고도 해. 또 상록수 또는 침록수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화렵수 또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낙엽수라고 하는데, 자, 얘랑 반대되는 것이 상록수예요. 침엽수 개념이야. 그럼 이제 왜 이거를 이제 얘기하냐면은, 자, 봐. 보통 온대 지방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지. 우리가 온대하게 되면은 중위도, 그래서 사계절이 다 있는 경우에는, 자,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기온이 내려가면서 물질 대사가 줄어든다. 그럼 나뭇잎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광합성하기 위해서 보통 나뭇잎이 조금 넓어요. 알지? 자, 그런데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기온이 약해지면서, 낮아지면서 광합성이 또 물질 대사니까 그 효소들이 제대로 활동 못해.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엽록소가 파괴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빛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 파괴가 되면서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소로 바뀌어. 엽록소 자체가 색소거든. 녹색의 색소인데, 자, 얘네들이 다양한 색소로 바뀐다.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색소로 바뀌면서 단풍이 들고요. 그 단풍이 드는 것은 엽록체가 파괴된 거야. 엽록소가 파괴가 돼서 파괴된 엽록소가 다른 색소로, 여러 가지 색깔의 색소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단풍 드는 거. 기온이 더 떨어지면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얘는 물질 대사 아예 못 하니까 이제 그 나뭇잎은 죽은 거지. 그래서 낙엽의 형태로 떨어진다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화렵수, 낙엽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 개념이 상록수라고 하잖아. 상록수. 상록수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그 잎에 표피 있지. 표피 층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큐티클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큐티클 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 단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올라가도 열에 들어오는 걸 막기도 하지만은 기온이 낮아지면은 요 식물 세포 안에서 열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야. 단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단열의 역할을 하니까 온도가 쉽게 안 떨어지죠. 쉽게 안 떨어지니까 굳이 이제 낙엽으로 떨굴 필요 없잖아. 그치? 자, 그리고 요거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광합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포도당이야. 그치?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것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자, 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즉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서 녹말의 형태가 다시 포도당으로 바뀐다. 그러면 녹말은 고분자니까 큰 덩어리니까 세포액에 녹니 안 녹니? 세포액이 뭐야? 그치,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고 세포와 세포 사이인 조직액이라고 하잖아, 체. 그래서 이 포도당 때문에 세포액의 농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포도당이 녹으니까 세포액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세포액의 용질이 많아지잖아. 농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세포액의 농도가 높아져. 자, 우리가 이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 삼투압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삼투압까지도 나와. 문제 풀 때 삼투압은 무조건 농도야. 농도. 삼투압 이꼴 농도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지. 우리가 순수한 그냥 물은 0도씨에서 얼어. 왜? 물 분자 간에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고체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물보다 인력이 더 강한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소금 같은 용질들이 녹아들어요. 고체 상태의 용질이 녹으면 자, 물들이 얼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최소한의 인력의 크기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 포도당이나 설탕, 소금 같이 인력이 더 강한 용질이 들어가면 물하고 이 용질 간에 인력이 생겨버리잖아. 근데 이 인력은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려고 물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을 옆에서 포도당이 물을 잡아당겨. 그 물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겠지. 얼지 않잖아. 그럼 얘가 얼려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더 강해져야 돼요. 온도를 더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세포액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점이 뚝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식물 세포는 얼지 않는다라는 거야.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어떻게 돼? 얼지 않은 상태에서 광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하면서 상록수가 되는 거지. 자, 요것 좀 정리 좀 해. 보통 이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가을의 볼이 있지. 자, 이 밀이나 보리를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보통 수확하잖아. 봄에. 봄에 수확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수확하려면은 이제 뭐야. 얘네들이 꽃눈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 그 꽃눈 형성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기온이야. 온도가 확 떨어져야 돼. 낮은 온도가 꽃눈 형성을 유도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들은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이제 이 꽃눈이 이제 낮에 수분을 통해서, 그치? 씨앗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수확하는 거야. 가을밀, 가을보리는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지구 온도 올라가면 보리가 생산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물과 동물. 당연히 동물의 60-70%는 수분, 물이기 때문에 항상 몸에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는 물의 증발을 막아야 돼요. 수분의 증발을.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는 키틴질, 딱딱한 키틴질로 아예 물의 증발을 막고, 자, 사막의 파충류 같은 경우는 뱀 같은 표면에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새라든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다. 자, 그 안에 있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동물은 곤충 같은 경우는 단단한 키틴질, 뱀이나 도마뱀 이런 것들, 파충류는 비닐로 덮여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새나 예를 들어 알을 낳는 것도 그 알은 어떻게 돼? 두껍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할 때 계란은 그렇게 단단하진 않잖아. 근데 타조알은 진짜 두껍거든. 타조는 거기 거의 그 아열대 거기, 그치? 더운데 살잖아. 그럼 그 아래 내용물에 그 난항이잖아, 그게 난항. 그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조알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의 두께가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물이 나옵니다. 식물. 여기까지는 뭐 그냥 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식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습한 곳에 사는 식물이냐,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이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건생식물은 완전히 건조한 곳에서 사는 식물을 얘기해. 사막이라든가 이런데. 그 중생은 그냥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사는 생물들. 습생은 습한 곳에. 수생은 물 속에. 그러면 결국은 식물도 광합성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뿌리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야.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건조할수록.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건조할수록 물의 흡수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자, 물의 저장이 늘어나죠. 저장해야 되죠. 건조할수록.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곳이 뿌리야. 뿌리에서 흡수하고, 그래서 뿌리는 어떻게 돼? 더 넓고 깊게. 발달이라는 것은 뿌리가 크다는 거야. 넓고 깊게.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알로에 같은 것들. 우리 피부 보습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저수 조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물의 흡수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뿌리가 발달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자, 또 뭐도 발달이 된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입까지 보내는 게 뭐야? 물관이잖아. 물관. 그러면 그 물관이 포함된 것이 관다발이거든. 그래서 관다발이 발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다발. 그래서 여기에는 뿌리가 발달이 되고 관다발 발달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뿌리가 유난히 발달하고요. 그리고 중생,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의 건조, 습도 상태에서 사는 생물들은 뿌리, 줄기, 잎이 모두 발달되고 대부분의 육상식물이 중생에 해당한다. 자, 습생, 습한 곳. 자, 뿌리는 습하니까 중생식물보다는 덜 발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하천이나 연못이나 강가에서 갈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부들, 강아지 풀, 막 이런 것들 포함해서.
자, 그다음에 아예 물 속에 사는 생물, 식물, 수생식물, 물 속에. 그러니까 굳이 뿌리가 발달될 필요 없어. 그치? 그리고 자, 이렇게 관다발이 발달될 필요 없고, 관다발은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잖아. 그 관다발이 발달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줄기가 굉장히 연하라는 거죠. 그래서 줄기가 몸이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이 돼 있다. 통기 조직. 통기 조직. 알지? 그래서 연, 불의 옥자, 물수세미. 물 속에 사는 거. 연꽃 있지, 연꽃. 그래서 연잎이 넓어. 왜 넓어요? 물의 증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연잎. 그 연잎에서 이제 밥을 만들면 연잎 밥이잖아. 장원 가서 먹었는데 그렇게 비싸더라. 1인분에 막 3만 원인가 그래. 어우씨. 별로 맛도 없는데. 네, 그것도 어? 불교 같은 거. 그치? 거기 많잖아요. 사람들 갔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건생, 중생, 습생, 수생 그냥 쭉 보기만 하면 돼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기와 생물, 자 여기는 그냥 상식을 생각하면 돼요. 공기가 적으면요 당연히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야 되니까 적혈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이 공기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폐잖아. 폐포. 그러니까 당연히 고산질의 사람은 폐의 표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지.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는 동식물의 호흡,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그쵸? 그래서 공기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분해자 있잖아, 분해자. 분해자를 공기를 통해서 호기성과 현기성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호기성은 산소를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산소를 때려 죽여도 이용 못합니다. 산소 있으면 죽어요. 산소 있으면 죽어요. 자, 그게 왜냐면 어차피 지구가 46억년 지구 만들어지고 38억 년에 이제 최초의 생물이 만들어지잖아. 원시 생명체가. 그치? 원시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공기 중에 산소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산소 호흡하는 원시 생명체들이 있다가 자 이제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나오게 되면서 유산소 호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산소에 의해서 무산소 호흡하는 원시 생명체들의 굉장히 대부분이 다 멸종이 돼. 왜냐면 산소는 태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태운단 말이야. 그래서 무산소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산소하고 접하게 되면은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얘나 세포들이나 얘네들이 이제 과도하게 해서 타 죽어. 다 망가져. 그래서 이 현기성 미생물 있지 산소를 산소가 접하면 다 죽어버려요. 이제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원시 세포 생명체 중에 일부가 쭉 살아남아서 자 현기성 생명체 미생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 우리 몸의 대표적인 현기성 세균 뭐가 있어? 대장균. 대장균이야, 대장균. 대장균이야. 그래서 대장균은 현기성이야, 현기성. 아니 산소가 대장까지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거기 대장균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거지. 죽어요. 난리 나요. 설사예요, 설사. 아, 우리는 안 죽지. 왜냐면 소장, 대장, 위 이거는 우리 몸 바뀌거든. 세포 바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지. 대신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난리 나지. 막 그런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분해자 같은 경우는 산소의 유무 가지고 호기성, 현기성 이렇게 나눠진다. 특히 현기성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부패, 또 하나가 뭐야? 발효야. 그 부패하고 발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먹을 수 있냐? 그렇지. 맞아. 먹을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야. 우리가 김치, 치즈, 된장, 이렇게 발효식품, 현기성이란 말이야. 간장, 이런 것들. 그래서 유용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효고,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 부패란 말이지.
그래서 먹을 수 있냐 없냐 현기성 세균의 작용 중에. 그 우리가 있잖아 그 유산균 먹잖아. 그 유익한 균이 바로 발효를 일으키는 거고요. 유해한 우리 대장에 있는 유해한 균은 부패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고기 있지 고기. 왜 이 단백질 특히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에 많이 걸리냐? 이 고기는요 잘 소화가 안 돼요. 고기 자체가. 밥 같은 모든 아니 그냥 보통 이제 그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닭고기 같은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소고기 같은 것들, 이 돼지고기 이런 것도 맛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맛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덜 소화된 상태로 소장에서 일부 소화되면서 분해되면서 들어가겠지. 근데 100% 소장에 소화되는 게 아니라 대장으로 넘어와. 대장으로 넘어와서 얘네들이 대장에 있는 유해한 세균에 의해서 부패가 돼. 그래서 그 부패가 돼서 거기서 안 좋은 물질이 나오잖아. 그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 대장벽을 자극을 시키면서 거기서 돌연변이 일으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기 먹을 때 야채를 많이 먹으라냐. 야채는 식이섬유가 있어.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돼,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그대로 대장까지 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대장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야. 근데 식이섬유는 부패 안 돼요. 미생물 자체가 얘네들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냥 모든 게 다 식이섬유. 그래서 식이섬유가 일부는 이제 흡수되겠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쓱 쓸고 간단 말이야. 대장을 청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식이섬유가 그래서 좋은 거야. 식이섬유가. 왜 식이섬유 우리가 왜 악착같이 먹는데? 바로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도 같이 좀 알아두고 자 그다음 이제 토양 자 요거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는데 토양 자 토양은 당연히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양분 공기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에 영향을 주고 자 이게 이제 작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렁이나 두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을 지나가면서 자, 통로를 만드니까 통기성을 높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버섯이나 세균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다시 해서 자, 비생물 환경, 비생물권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 그래서 토양과 생물의 관계입니다.